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브랜드의 어떤 점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소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 세대인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MZ세대는 소비 문화의 큰 손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판매자들이 대하기 가장 까탈스러운 소비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백희영 기자가 오늘 함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희연 남국민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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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 주가 2주가 지났습니다. 왜 볼 때마다 한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두 분?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더워졌어. 그러니까 벌써 여름이에요. 며칠 전에 쉬는 날이었는데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일도 쉬는 날이에요. 아 맞네. 우리 지금 저거잖아요. 석가탄신 일잖아요. 녹음 기준으로. 네. 그렇군요.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내일 저희 시어머니의 생신이십니다. 진짜 TMI. 정말 TMI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석가탄신일에 태어나셨습니다. 백희영 기자는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쉬는 날을 항상 시어머님 때 축하드리러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좋겠다. 너무 좋겠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 그렇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좀 책으로 본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백희연 기자가 가져온 게 아까 얘기했듯이 MZ세대 소비에 관련된 책인데 좀 뭐 어떤 책인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애들, 그러니까 MZ세대가 도대체 뭘 사냐, 그리고 뭐를 팔아야 이게 팔리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남국민 기자가 소개해줬던 뭐였죠? 비슷한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약간 브랜딩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은 이 책은 그냥 그 소비 이번에 이제 소비 권력의 취향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지금 나우를 넣은 게 그 전에는 안 팔리던 게 지금 팔리는 건데 맞아요. 그럼 왜 지금 팔리냐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강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MZ세대 내용이 좀 굉장히 저희도 MZ세대인데도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MZ세대가 언론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저희도 쓰지만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이게 8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85년생 몇 살? 저희 형이 지금 그러니까 85년생이면 38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8살부터 20대 초반까지가 한 세대로 먹는 05년생을 하나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고등학생이구나 거의. 맞아요. 실제로 그 MZ 세대 안에서도 갈등이 예를 들어서 그 세대 차이가 확실히 확 나타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친형도 빠른 85년생인데 요즘 애들은 90년대생들은 진짜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세대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이런 좀 더 저희는 완전 좀 대중적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냥 MZ를 나누는데 저희는 뭐 100살 넘은 노인까지 생각을 하고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좀 이런 MZ만 쓰는 그런 뉴스레터나 잡지들은 보면은 그래서 후기 Z세대 뭐 초기 Z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 그 사람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쓰니까. 실제로 근데 나이가 든 언론인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논설위원회 있거나 저희 이제 최종 데스킹을 보는 부장급 언론인들도 이걸 젊은 세대 관련한 기사를 쓸 때 이게 맞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부장도 사실 저희 자녀 세대에 관련된 얘기를 쓰면서 그 자녀 세대가 아님에도 그 자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사실 MZ세대라는 네이밍조차도 프레이밍조차도 좀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불쾌해하는 세대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밀레니얼이란 말 자체가 밀레니얼 2000년대 전후 출생자잖아요. 저희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얼이 언제 요즘은 90년대생이라 그러면 애들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대학생 때 가르쳤던 중학교 과외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취업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물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제 생각엔 요즘 말하는 MZ는 한 20대 전후에 완전 맞아요. 그런 막 틱톡도 이제 느리구나. 뭐 그런 우리가 모르는 SNS하고 그런 메타버스 그 뭐죠 로블록스하고 이런 애들을 좀 핵심을 맞추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죠. 그럴 수도 있네. 맞아요. 맞는데 이 책에서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대 초반까지는 아니고요. 20대 초반부터 한 중후반 정도까지를 전 다루고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소비를 한다는 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Z세대는 돈을 못 써. 그쵸. 아직 로블록스 하는 애들 아직 돈을 못 쓰거든요. 시간만 쓰죠. 그냥. 그래서 그 친구들의 소비 권력을 알기는 조금 힘들고 이제 여기에서 포함하는 거는 저 정도 나이, 그 91년생인 저 정도도 포함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데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엇나갔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타겟이 좀 애매하네요. 책에 나온 그 MZ 세대라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MZ 세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건 파는 사람들은 알겠죠. 데이터를 보면 그 세대가 뭔가 있겠지.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비 패턴이 여기서 얘기하는 MZ세대에 딱히 부합하지 않는 게 내 나이 때문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한 MZ세대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소비 패턴이 조금 아웃라이어적인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백현 기자는 그 나이만 저 생물학적인 세대만 저 밀레니얼이지. 그쵸, 제가 전후 세대라니까요. 거의 평소 소비 패턴은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행동 방식이나. 행동 방식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저도 와인 좋아하거든요. 이봐 자기가 와인을 먹기 때문에 젊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게 무슨 최 부장이 막걸리 먹으니까 나는 뭐 젊다라는 수준의 발언 아닌가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저보다는 남궁민 기자가 여기서 설명하는 약간 MZ 세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그런가? 솔직히 별로 소비를 이 셋 중에 윤상원 기자 너무 안 하니까 소비를 안 한다고 모르겠고 남궁민 기자는 그나마 윤상원 기자보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둘 다 소비를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희가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사실 너무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근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소비 시장에서 남자는 거의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맞아요. 남자들 또래들 돈 쓰는 사람 뭐 다 먹는 데 쓰지. 다 배민에 쓰는 거지. 제 또래 남자들 돈 쓰는 게 그나마 제가 돈 쓴다고 백현 씨 말한 이유는 제가 그나마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전자제품이라도 사는 걸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 빼잖아. 남자들은 돈 쓰는 데가 없어요. 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화 사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소비 문화라는 게 없어. 30대 남성에게는. 그러네. 그죠. 근데 이게 좀 젠더 감수성을 남자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책 내용을 하기 전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세대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아까 근데 남궁민 기자 얘기하긴 했네요. 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나요? 얘기 안 했나? 특징을 얘기했다. 비슷한 특징. 뭐랄까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 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접촉하고 싶을 때 알아서 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 접속을 끊는 맞아요. 그런 식의. 근데 그게 무슨 동물이죠? 그러면 여우예요? 뭐가 있죠? 그렇게 좀 얄미운 동물 있나요? 고양이요. 그치. 고양이가 근데 맞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고양이가 진짜 근데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사는 여기 중에서 고양이랑 산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아빠잖아요. 근데 진짜 같이 있어 보면 정말 내가 너랑 성격이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한다니까요. 둘이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왜 고양이가 요즘 뜨냐. 그 이유는 그 고양이의 도도함을 사람들이 보고 자아를 거기다가 투영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게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랑 사는 분들의 우울감이 정말 확연히 낮대요. 근데 낮다고? 낮아요. 그래서 자살률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고양이가 하루에 한 18시간을 자거든요. 걔가 그래서 주말에 하루 종일 자고 있는 걸 보면 인생이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정말 사람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왜 우리가 대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걔를 보면서 얘는 아침에 내가 사료주는 거 다 먹고 내가 털 빗겨주고 진짜 하루 종일 자고 사냥놀이도 내가 해주고 그리고 맨날 자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의 심박수도 내려가고 실제로 그렇대요. 뭔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고양이하고
고양이한테 그 뭐를 하냐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회사 목걸이를 메고 출근하지만 너라도 도도하게 맞아, 지금처럼 살아달라 이런 너라도 도도하게 살아달라 너라도 편하게 살아라 이런 생각을 한대요. 대리만족을 하나 봐요. 딱 집에 왔을 때 걔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아직도 세상은 평화롭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구나 지금 굴러가고 있구나를 느껴요. 근데 저는 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나누자면은 개과잖아요. 그쵸. 완전 개과지. 전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이 저한테 안 와닿나 봐요. 그런가 봐. 이미 제3자화 시켰네요. 타자화 시켰네. 그래서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고양이가 딱 접속인 게 저가 서재가 있고 안방이 있는데 제가 서재에서 막 예를 들어 재택근무할 때 일하고 있으면 지가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지가 앵앵거리면 제가 밥을 주거든요. 캔 따줘. 먹고 안방 가서 자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사라지는 거 하루 종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서로 접촉했다. 진짜 개하고 달라, 그쵸? 그래서 둘이 사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양이들이 관찰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느슨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할 때만 관계를 찾는다는 점에서 고양이랑 되게 비슷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근데 사실 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뭐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심리학 그래요? 전공자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저자는 2명인데 네. 한 분은 최명화 박사라는 분인데요. 맥킨지 출신의 마케터예요. 마케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김보라라고 한국경제신문 기자인데 저는 이제 이분이 자기소개하신 부분이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네. 경제지에 몸담고 있지만 정작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일에 관심이 많다. 돈을 써본 만큼 알게 됐다. 이거 약간 저랑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 우리 그때 저번에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도 백희연 씨가 했잖아요. 맞아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저는 그러니까 소비 약간 특성화된 기자가 되고 싶나 봐요. 소비 특성화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하시네요.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으고 의지가 없는 건데. 그건 몰라. 모으는 방법 몰라요. 우리 회사 내에는 오피셜이잖아요. 그때 제가 백희연 기자 결혼식 안내 공고를 올릴 때 그렇죠. 돈 버는 것보다 쓰는데 특출난 백 기자의 결혼식이니까 맞습니다. 와서 플렉스하라 그랬는데 선배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를 다 확실히들 기억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그게 확실히 기억을 할 만한 포인트죠, 솔직히. 그렇죠. 아니 누가 결혼식 결혼한다 거기에다가 돈 쓰는 거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적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고민해서 넣은 킬링 포인트입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그 고양이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네네. 고양이들이 남궁민 기자도 잘 알겠지만 쉽게 마음을 안 주잖아요. 맞아. 근데 한 번 마음을 열면 어때요? 애착을 좀 보이나요? 아니 그게 한 번 마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매 순간 저를 평가하기 때문에 매 순간 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잘 하던지 아니면 서로의 접속 끊김을 받아들이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누워 있다가 막 이렇게 저를 그루밍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깨물고 도망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상호 관리가 필요한 게 이게 너가 이제 나의 애정이 며칠 넘었구나. 우린 이제 친구야. 그게 아니에요. 물론 애정은 있어요. 둘이 엄청난 애정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 그렇게 막 앵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MZ 세대의 특징이래요. 그거 비슷하다. 네.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세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끈질기게 유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궁민 기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싫어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가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파야 이러면은 그냥 나이키에 로열티가 있어서 나이키만 입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세대도 제 친구들 보면 아디다스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는 애들 중에 보면은 아디다스만 신는 애는 중학교 때부터 아디다스만 신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나이키가 예를 들면 좀 마케팅을 이상하게 했다. 논란을 일으키면 안 가고 뭐 언더아머로 넘어가고 막 그런 특성을 말한 게 아닐까요? 접속 해제, 구독 맞아요. 취소. 그런데 이런 이제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라고 아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가장 크대요. 그런 소비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양이 같은 MZ 세대의 소비 패턴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60세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만 접속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관계적인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뭐 막 마켓컬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60세, 뭐 70세 이런 분들 다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런 소비 패턴을 증가시키는데. 도구가 변하면서 사람도 바뀌는 거지. 네. 근데 MZ 세대만 타겟으로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길게 봐서 MZ 세대가 나중에 경제 허리가 됐을 때 이들을 타겟팅을 하는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근데 좀 의문이 드는 점은 그 파이가 작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리로 치면은 베이비 부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년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뭐지? TV조선의 그 프로그램 뭐죠? 미스터 트롯. 그게 이제 역발상, 그러니까 다들 2049에 목맬 때 그냥 TV조선 그거는 대놓고 5060으로 몰아쳤더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매출 뜨고.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MZ 세대들이 뭐 돈이 있다고 저렇게 목맬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는 제가 생각했던 게 어른들은 잔고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계정 팔로워도 많고 그들에게 주는 가중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관계 자산을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닐까. 예를 들면 MZ 세대가 10,000원 내고 신발을 사서 포스팅을 올려주는 거랑 MZ 세대가 아닌 어르신이 20,000원 내고 신발을 사주는 거랑 나이키 입장에선 포스팅을 하나 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한 고객일 수 있다. 그럼요. 근데 이게 MZ 세대가 SNS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도 사실 타겟팅을 그쵸. 남궁훈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백희영 기자도 뭐 사면은 포스팅을 하나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올라온 포스팅 같은 거를 뭐 보고 구매 욕구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인플루언서들을 안 믿어요. 네. 근데 여기 MZ 세대는 인플루언서를 믿어야 되거든. 그렇지. 저는 안 믿어요. 전 인플루언서가 샀다가 오히려 안 사요. 짜증나서. 전후 세대라니까. 전후 세대. 저거 광고야 선전이야 선전. 맞아요. 하면서. 선전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절대 안 사는데. 선전. 일단 단어 선택부터가 전 세대다. 선전이네 이거 하면서.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어떤 광고 적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가 뭘 샀다 그래서 사는 거는 없는데 그 넘기다 보면 그러니까 인스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뭐 갑자기 뜨잖아요. 뭐 속옷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은 뭐 잠옷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전 사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광고 적중률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해요. 제 그 취향과 니즈에 맞춘 그 광고 적중률이 엄청나구나 얘네는. 그렇죠. 그러니까 SNS가 결국은 소비의 새로운 통로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 그들이 올려서 영향도 있지만 그들이 쓰면은 올드 세대들도 그걸 쓰고 싶어 해지는. 그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젊어지려는 욕구가 있으니까. 젊음을 사는 거죠 어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구찌가 원래 폭망했다가 맞아요. 구찌가 완전히 올드한 브랜드 되고 어르신들 쓰는 백 돼서 완전히 폭망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게 내 기분 떴다가? 마치 구찌 그 헤드 디자인을 바꾸면서 완전히 싹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찌가 원래 그 우리가 아는 구찌 무늬의 그 클래식한 루이비통 무늬처럼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걸 거의 디자인하고 바뀌더니 막 진짜 그 왜 속된 말로 그런 뭐랄까 영업한 그런 그 밤무대에서는 입을 듯한 그런 곳으로 막 바꾼 거예요. 막 용 문양 넣고 호랑이 문양 넣고 그래서 처음에는 구찌가 미쳤다. 저걸 애들이나 입으라고 하지 막 이랬는데 구찌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구찌는 드러내기로 하죠. 그 남궁민 기자랑 윤상원 기자의 소비 경험담이 좀 저는 궁금해요. 소비 패턴. 근데 진짜 옷을 살 때 어디서 사요? 어떻게 사요? 인터넷으로 사죠 거의. 근데 옷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편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 같은 거 이제 그 생필품이죠 거의. 그런 거 기본적으로 사고. 어디서 사요? 그거 그냥 매장 가서 사요. 저는 매장에서 많이 사는. 그러니까 대학생. 오프라인. 저도 세대야 저분도. 그러니까 대학생 때 무신사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게 저거예요. 저도 무신사 제가 원래는 그런 그 아메카지라고 그러나?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아메카지가 뭐예요? 그게 편집샵? 아니 아메리칸 플러스 카고 스타일이라 해서 약간 작업복 플러스 아메리칸 스타일 옷이거든요. 네. 처음 들어봐요. 그 대학생 때까지는 제가 그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편한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비즈니스 캐주얼 입다 보니까 무신사를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신사 외에는 플랫폼이 너무 불편해서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 플러스 좀 이제 괜찮은 그런 쇼핑몰에 있는 브랜드들 같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즈니스에 맞춰서 입게 된 거죠. 지금 입고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옷을 보니까 완전 아재 같은 게 그 저기 교육청
출입증을 그쵸. 목에 걸고 네. 그걸 앞주머니에 넣었어. 이게 약간 전형적인 아재 스타일 아닙니까? 옛날엔 조끼에 카고 바지 막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네. 오히려 나이가 이게 왜냐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TPO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 이게 이 두 분하고 소비 얘기를 하려니까 좀 힘든데. 근데 남자들한테 소비 문화 너 돈을 어떻게 쓰니 물어보면 뭐 있을까? 제 친구들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써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딱 옷 어디서 사요? 옷을 저도 매장 가서 사는 편이고 매장 가서 사이즈를 재보고 그 아이템 번호를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되게 철저하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요? 저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 빼고는 네.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매장가랑 온라인가가 똑같으니까 그냥 네. 사고 그죠.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트 간 것처럼 사고 좀 약간 가격대가 있는 거는 이제 맘먹고 가서 쭉 보고 인터넷으로 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역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MZ세대의 특징이 보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사실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비를 할 때 개인 철학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소비 세대에서는 집단 생활적인 면모가 보이는 다 제가 쓰면 나도 쓴다. 옆집이 TV 65인치를 샀다? 그럼 나도 TV 65인치를 사겠다. 뭐 이런 과시형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노스페이스 패딩 누가 하나 입고 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다들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윤상원 기자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죠. 요즘엔 그렇지 않대요. 저는 그때 입기 싫어서 안 입었어요. MZ세대의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있네. 근데 이제 이전 소비 세대는 그 브랜드 자체에서 최고다 아니면 최초다 아니면 뭐 최대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게 그렇게 잘 먹혔대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광고하는 건 안 먹혀요. 국민 청바지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MZ세대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진실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진실성. 그러니까 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랑 맞는가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실되었는가 이런 걸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잘 나가는 어디 기업 회장들도 이런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최태원?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저 존칭을 써야지. 최태원 회장님이 뭐 그건 게 있나요? 그 소셜 밸류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 엄청 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죠. 그 SKT를 그거 보고 아는 쓰나요? 거를 생각해봐. 아는 거요? 아는 거?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정용진 회장. 정용진 회장은 뭐 그나마 겉멋이 잠깐만 이거 계속 제가 너무 기업 총수들을 그래서 저도 힙한 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거 싶은데 현대카드 정태영 회장. 정태영 회장 확실히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쵸. 그리고 뭐 또 성공적인 예가 있다면은 오뚜기 회장의 따님이신 함현지 씨 그런 분들도 브랜드 이미지 좋게 만드는데 공을 좀 세우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오뚜기도 진실성이 되게 있는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함현지 씨 그러니까 그 오뚜기 회장의 손녀인 함현지 씨라기보다는 이제 평소 언론에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런 뭐 이미지 플러스 그 유튜브에서 막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재벌답지 않은 그런 면모를 보인다. 뭐 이런 걸로도 엄청 떴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잘 안 하죠? 인스타그램 합니다. 해요? 아무튼 그런 진실성이 있으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많죠. 예를 들면 무슨 옛날 자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더아머 이런 것도 약간 오너가 막 이렇게 스포티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한국은 소비자 브랜드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소비자 브랜드도 별로 없고 좀 경직된 기업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거긴 좀 수평적인 그러면 너무 재벌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있어요. 안다르의 그 여자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가 일하는 모습 워킹 어떤 우먼으로서의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많이 했었고 또 누가 있냐면 마켓컬리가 요즘에 광고를 할 때 그 여자가 직접 나오시잖아요. 여자가 김슬아. 김슬아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막 배송비 막 한숨 쉬면서 하고 박서준이랑 같이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되게 진실성을 좀 내보이려고 하는 광고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MZ 특징이라기도 있지만 이게 브랜드가 퍼스널로 왜냐면 요즘에 퍼스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온기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브랜드가 인물화가 되면 옛날에는 왜 로고나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회장님이 거기 캐릭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가장 좋은 캐릭터니까. 근데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노출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지면 물건도 잘 팔리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은 그런 회장들의 좋은 이미지를 바꿔 놓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MZ세대가 되게 파괴적인 소통력을 가졌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진실성이 있어 보이려고 플라스틱 프리 용기라고 막 이니스프리 같이 그런 진행을 했었어요. 종이로 이렇게 쌓여진 용기에 화장품을 담아준다. 플라스틱 프리다 했는데 그 종이를 찢어보니까 안에 플라스틱이 있었던 거야. 용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경우도 있고 또 생각나는 게 이건 예전 거긴 하지만 2015년 10월에 KFC가 광고를 냈어요. 네. 뭐냐면은 약간 여자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화가 나면 그렇게 화가 날 때 무슨 불맛 햄버거를 찾아라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역풍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풍을 맞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전 이게 기억나는 게 최근 사례가 그 내고항 요즘 난리잖아요. 네. 그 내고항 장영란 씨 나오는 거. 내고항 한번 타면은 그 막 전화 마비될 정도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고항이 전형적인 그 마케팅 게 브랜드를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게 그 상대 왕을 만남으로써 그 브랜드 대표가 약간 사람으로서 이렇게 딜되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세븐일레븐 편이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직원들인데 그냥 직원들처럼 일한 거예요. 한 거예요. 뭐 이거는 저희가 막 예를 들면 그 컨셉이 그거잖아요. 막 깎아 해가지고 막 깎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좀 놀이 같은 건데 뭐 장영란 씨가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세븐일레븐 왜 이렇게 그래요? 했더니 직원들이 방어를 다 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뭐 표를 막 예를 들면 보여주면서 어디 타산 얼마인데 저희 몇백 원이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를 맞춘 놀인데 그냥 직원들처럼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대표가 이렇게 깎아준 것도 굉장히 좀 짜게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댓글이 진짜 아까 막 파괴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진짜 막 제가 세븐일레븐에 관련이 하나도 없는데도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래요? 진짜 살벌한 거예요. 막 진짜 뭐 그 다시 1편 난간다. 시즌 1에 하겐다즈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네, 하겐다즈 때도 그 CEO 여성분이 대표분이 나오셨는데 되게 짜게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이 안 좋게 많이 달렸어요. 야 안 먹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같다고 하는 게 진짜 고양이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애지간히 잘해주는 걸로 이렇게. 왜 진짜 저는 백현 씨네 집에 그 강아지들 백현 씨네 집들 했을 때 놀란 게 부르면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강아지들이. 강아지들 부르면 온다. 너무 신기하고 걔네들 막 와서 꼬리 흔들고 이게 너무 신기한데 고양이들은 진짜 그런 거 진짜 없거든요. 잘해줘도 손가락 깨물고 나가는 애들인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다뤄야 된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 마케터 자체가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으면서 결정 권한이 있어야지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쨌든 MZ 세대는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이제 그 지위를 되게 공고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와 반대되는데도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거와 반대되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비가 잘 되는 그 브랜드가 하나 있잖아요. 애플? 그렇죠. 애플처럼 마케팅을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갑자기 궁금해요. 애플은 본인이 고양이처럼 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죠.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매력적인 거. 남궁민 기자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애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근데 압도적인 성능으로 보답을 하니까. 압도적인 성능이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험으로 보답해요. 경험 잘 모르겠다. 야 이제 남궁민 기자 곧 애플로 이직할 것 같은데. 근데 애플도 진실성이 있다고 어쨌든 평가받는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서비스에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들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들은 최고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들은 뭐 소수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겠다는 이미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옛날에 팀 쿡이 뭐 FBI가 아이폰 락 풀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 했다 이러면서 막 정부가 테러리스트 옹호한다 그랬는데 팀 쿡이 근데 그 컨벤션 나와가지고 첫 마디로 그걸 했거든. 자기들은 절대 안 풀어줄 거다. 근데 그런 웃긴 게 중국 가가지고는 막 그런 활동가들 앱도 지워주고 하면서. 그죠. 근데 그런 마케팅은
자기들 핵심 가치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 개인정보 보호라는 마케팅 자체는 하니까 그런 걸 만약에 애플이 뭐 자기들 뭐 타협하고 이러면은 아마 충성심이 또 사라지겠죠. 근데 애플은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소비 제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미닝아웃이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미닝아웃이라는 게 착한 기업의 지갑을 열고 나쁜 기업의 지갑을 닫는다. 그러니까 의미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소비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닝아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미닝아웃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미닝아웃은 소비자 운동의 일종인데요. 네네. 이게 정치적 신념이나 아니면 사회적 신념 같은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소비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신념을 표현한다. 이런 게 미닝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디 파지티브 문화라고. 바디 파지티브. 내 몸을 사랑하자 이런 데서 나오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모델들이 진짜 말랐잖아요. 그렇죠. 막 0 사이즈 입고 막 이런 모델들이었는데 그게 잘못됐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플러스 빅 사이즈라고 부르는 옷은 안 사고 이제 플러스 사이즈나 내추럴 사이즈 등으로 용어를 바뀐 기업들의 옷을 사고 뭐 이러는 거죠. 빅은 빅과 스몰 비교를 하는 거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노멀보다 빅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추럴 사이즈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사이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용어를 바꾼 기업들 거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닝아웃이 조어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할 때 영어 미니랑 커밍아웃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코백의 유행도 그게 좀 환경주의자들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에코 자체가 에코백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뭐 미닝아웃 소비라는 게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파괴적인 소통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퍼뜨리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닝아웃을 통해서 엄청나게 흥하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지만 반대로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마케팅을 잘못해가지고 소비 안 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흥하게 하는 사례를 얘기하면 돈줄내기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음식점에서도 되게 많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화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 왜 뭐 어디 집이었죠? 뭐 덮밥집이나 그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덮죽 뭐 이런 집이나 아니면 무슨 되게 돈가스 집인데 되게 해자다 이러면 이제 가서 혼쭐을 내주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아이들한테 치킨을 공짜로 줬던 그 점주 치킨이 엄청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예 너무 가게를 며칠 닫아야 할 정도로 그런 돈줄을 내준다 이런 문화가 MZ 사이에서는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려면 선거를 하고 물건 사는 건 물건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그 소비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점점 더 파워도 강해지고 수단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사고 그걸 인증을 해가지고 그런 바이럴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저 기억나는 게 뭐 같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얼마 전에 그 하나은행에서 네. 고양이 적금이라는 걸 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고양이 적금을 들면은 뭐 수익률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적금을 들면 하나당 그 카라에다가 얼마를 기부해주고 동물보호단체 네, 동물보호단체에다가 그리고 그 사료 얼마를 몇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그래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수익률도 얼마 안 되고 1.몇%. 그리고 요즘 적금을 드는 사람도 거의 없긴 하죠. 그렇죠. 뭐 제가 그리고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고양이 적금이고 그게 기부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소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걸 인증을 할 거 아니에요. 애지간하면. 그렇죠. 고양이 적금 만들었다 이러면서 재미도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 애묘인이구나라는 게 티가 나면서 또 누군가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즘에 그 MZ 세대를 다루는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건데 디지털 폴리티션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어요. 디지털로 정치를 한다는 거죠. 디지털로 정치를 한다. 폴리티션 정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MZ 세대는 디지털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최근 사례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그러니까 네이트판이라는 그런 데 올라온 글인데 네. 제주도에 한 카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카페가. 근데 그분이
사장이 되게 무례했던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쓴 거죠. 나한테 어떻게 무례하게 했고 거기는 알바생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제주도 카페를 지금 쳐보면 카카오맵에 평점이 1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이 카페를 가지 말라는 식으로 다 그거를 적어놓는 거예요, 리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시장이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 그리고 소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처럼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도 갑자기 위험할 들긴 수도 했어요. 있죠. 왜냐하면 뭐 그 제주도 카페 사장님도 사실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뭐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그렇게 갑자기 네이트판에 올라온 뒤로 별점 테러를 당하면은 되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서비스를 나는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었을 텐데 소비자들한테 다골당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대학이야 까다로운 소비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시대가 수단이 많아졌으니까 옛날에는 안 먹어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그쵸. 그리고 입소문밖에 못 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소문이 많이 뭐 잘 퍼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일 달라진 게 저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동네 장사라는 말이 있는 게, 동네 장사라는 게 한 동네에 사는 장사고 한 동네 사람들이 먹는 장. 그래서 어른들 했단 말이 동네 장사가 어려운 거다라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말 뭐냐면 별점이 없어도 동네 장사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의미였는데, 그쵸.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뜨내기 장사란 말도 있었어요. 그냥 왜 고속도로변에 있는 밥집 같은데 어쩌다가 들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맛이 없어도 어차피 다시 안 올 거니까 맞아요. 맛이 없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쵸. 근데 요즘 달라진 게 다들 운전하다가도 다 검색해보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뜨내기 장사가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예전에는 그냥 입소문이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러는 건데 뭐 이게 아까 윤상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좋은, 그러니까 우려되는 사례도 있는 게 뭐 남은 반찬 돌렸었다 이러면서 먹방하는 유튜브가 막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럼 영향력이 큰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SNS 인플루언서들의 진실성은 과연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사실 뭐 일반 연예인들만큼 큰데 인플루언서들 같은 분들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연예인만큼의 공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MZ세대는 연예인들보다 인플루언서가 쓰는 제품을 더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기를 더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10대들이 막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뭐 커서 뭐 유튜버가 되겠다 이렇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바가 아닌 이유죠. 그러니까 거의 그럼 MZ세대의 특징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소비가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광고나 아니면 우리가 막 영화 보기 전에 광고 나오는 것들보다 인스타나 유튜브가 더 잘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MZ세대는 이게 소비에서조차 모든 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긴 하네요. 이게 인스타그래머블 하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는 단어냐 아니냐의 척도는 이거를 언론 칼럼에서 봤냐 아니냐인데 나왔나요 벌써? 저희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몇 년 전 제가 산업부 있을 때 어떤 선배가 칼럼으로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 인스타그래머블 하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 MZ 세대에 관련된 글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나왔을 정도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이미 널리 통용된 단어구나. 근데 이게 인스타그래머블에 대한 좀 공감하는 게 이제 신문을 그 지면으로 보는 게 이제 시대가 갔다고 한 지 오래됐는데, 일각에서 하는 말이 이제 좀 멋있게 뽑은 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SNS 같은 데 좀 바이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찍히라고 일면을 찍기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 구찌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그런 예시를 들거든요. 일면에 뭐 완전 파격적인 편집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신문 보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별로 안 하지만 페이스북 이런데 바이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페이스북 연령대가 되니까. 정말 유명한 게 바이럴이 된 게 그거잖아요. 경향신문에 그 라면이었나요? 아니 이제 산재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가지고 맞아요. 1면을 채웠죠. 그거를 뉴욕타임즈보다 먼저 했잖아요. 뉴욕타임즈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쫙 채웠는데 그거보다 그 전에 경향신문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사실 그런 굿즈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굿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인스타그램 찍기 좋게 만든다는 건데, 물론 그걸 만든 분이 인스타그램에 찍으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만들 때 그런 찍혀서 제2차 가공되는 걸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스타그래머블이 굉장히 이 MZ 소비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남궁민 기자랑 윤성원 기자는 아닌 거잖아. 남궁민 기자는 페이스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구세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구세대죠. 우리가 솔직히 저희.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인스타그래머블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래머블 한 전후 세대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 젊은이들이 안 보잖아요. 맨날 우리끼리만 좋아요 누르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는 게 뭐냐면은 인스타 이게 올릴만 한가, 올릴만한 소비인가를 생각하면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물건을 사고 뭐 영수증을 받고 이러면 소비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내 손에 물건이 들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스타그래머블 한 소비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사러 가는 거,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 후기를 올리는 거, 아니면 내가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걸 쓰고 있는 내 모습을 올리는 그런 모든 과정이 소비를 결정짓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길어졌어요. 소비 전의 과정도 중요하고 맞아요. 소비 이후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뭔가 팔고 끝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인스타그램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의 후기를 이제 보려면 뭐 쇼핑몰의 후기 리뷰 후기 칸에 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인스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뭐 큰 변화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맞아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사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 그 태그를 검색해 보면은 사실 후기가 진짜 솔직한 후기들이 쫙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러 가는 길이나 사는 경험도, 그리고 사고 나서 그거를 하는 것도 내 모습조차도 다 인스타그래머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잘해야죠. 그 옛날에 애플 가로수길에서 그 수리 요청했는데 영어 잘하시냐 뭐 이랬다가, 물론 뭐 애플 쪽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랬다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되게 분개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사실 사후 관리 자체도 이제 평가가 되는, 브랜드 가치 평가로 그렇죠. 들어간 소비의 일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엮이다 보니까 특징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소비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소비 자체도 경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개념 소비라는 게 나와요. 개념 소비가 뭔가요? 그러니까 개념 소비는 그 브랜드가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개념 있게 소비를 하는 내 모습을 사랑해.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개념이란 게 뭐예요? 그러면? 왜 제 개념 없어 보인다 할 때 그 개념 있잖아요. 개념 없는 소비는 뭐고 그러니까 개념 있는 소비는 저런 뭐예요? 거지. 예를 들면 계란빵을 만드는데 네. 이런 그 4번이 각인된 그런 공장형 계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계란빵은 그 자연 방목된 그렇죠. 유기농 계란을 사용해서 그렇죠. 만듭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동물 거죠. 복지를 동물 복지를 안으로 만든 계란빵입니다. 그렇죠. 동물 복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스타벅스에서 왜 제주도에서 녹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녹차 프로푸치노를 만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일본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려져가지고 되게 역풍을 맞은 것도 있었고. 저 기억나는 게 저희 그 대학가 주변에 빵집이 하나 생겼었는데 그 대학생이 만든 빵집이거든요. 재학 중에. 그러니까 그런 교양 과목을 하다가 그 친구가 식품영양학과긴 했는데 교양 수업에서 창업 비슷한 거 하다가 진짜 교수가 이렇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한 건데 채식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솔직히 비싸긴 진짜 비싸고 솔직히 맛 없거든요. 제 입맛엔 너무 딱딱하고 막 텁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게 너무 그분이 SNS도 잘하기도 하고 빵도 이쁘고 실력도 좋은 분이 맞거든요.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한 분인데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제 입맛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외곽에 있는데도 정말 온 서울에서 다 오고 DM 계속 오고 오후에 가면 무조건 솔드아웃이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소비 플러스 인스타그래머블 하고 플러스 인스타 광고도 잘 된 케이스인 거죠. 그게 딱 전형적으로 보면서 솔직히 먹어보면 별맛이 아닌데 이걸 왜 먹으러 올까 전 엄청 궁금했거든요. 파리바게뜨 빵이 훨씬 맛있어요. 솔직히. 조금 더 글로벌하게 보자면 파타고니아 같은 게 있어요.
파타고니아에서는 옷을 많이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 자기네 옷도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환경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아는 플라스틱을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적 브랜드나 아니면 비거니즘을 지향하거나 미래 지향을 하는 그런 브랜드를 소비하는 내 모습이 너무 개념 있어 보이고 그런 소비를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 H&M 같은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H&M은 경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재고 관리를 너무 실패해가지고 경영을 못한 것도 있는데 평가가 다 그 ESG하지 않다. 왜냐면은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 자체가 옷을 너무 많이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 때문에 옷 소비량이 한 몇십 % 늘어났다. 의외로 얼마 전에 읽은 자료였는데 우리는 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10% 이상이 의외로 옷에서 나온대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거의 다 석유로 만들잖아요. 근데 특히 패스트 패션은 그 주역이라 가지고 외국 연기금 이런 데서는 투자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맞아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점점 그런데. 안 가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티셔츠 대신 20,000원짜리 페트병으로 다시 만든 티셔츠 이런 걸 사 입으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 소비고 아까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경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노티드 도넛이라고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 뭐 스마일 웃음 있는 그거죠? 웃음? 전혀 모르겠네. 스마일리 우리가 페이스. 모르는 거 보니까 엄청 힙한 브랜드인가 보다. 잘 나가는 아니 브랜드겠다. 너무 많은데 노티드는. 아니 근데 스마일리 페이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스마일리 페이스고 약간 곰돌이 인형이랑 막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매장이 좀 예쁘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키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줄을 쫙 서가지고 도넛을 하나씩 사거든요. 도넛도 싸지도 않은데 되게 맛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중심적인 소비를 하기도 하고 뭐 선글라스 브랜드 중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백형이자 모르면 우리는 모르죠. 그죠. 아니 제일 유명한 선글라스 브랜드 있잖아요.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쁜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뭐 선글라스를 직접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재밌는 사례는 파마첵스 아세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프로슈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해요. 뭐냐면은 생산 자체까지 소비자가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소비자들 그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공구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막 옷 공구한다 막 이런 거예요. 공동구매. 근데 그 공동구매가 뭐냐면은 막 디자인을 막 상의를 해요. 인스타그램으로. 요즘에 주문 발주네. 네, 약간 주문 발주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실제로 진짜 주문을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디자인이 많아서 그 요청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공동 구매를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슈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문형 제작 상품이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2부에 또 그 소비에 관련된 MZ 소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